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잠시 뒤 2시 30분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결과는 부결이 확실시되지만 민주당 이타표 발생 여부와 규모, 표결 전 이뤄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 연설 대결 등 지켜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여권에선 또다시 인사 악재가 터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임명 발표 하루 만에 낙마해서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 먼저 알아본 다음 정순신 인사 파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살아있다면 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분명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겁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잠시 후 2시 30분에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모두 헌정사상 처음인데다가 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표결을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이뤄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엔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부결될 경우엔 영장이 자동 기각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 이걸 자신하는 분위기죠. 네, 169석으로 제적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오전 막바지 최종 점검에 나서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막아내겠다,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도 또 회의가 끝난 뒤에서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말을 아꼈고 대신 윤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일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당한 정책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학교 폭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사관이 오늘 나와서 좀 관련해서 증거들 좀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거 좀 반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안 설명을 길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을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사건이 모든 대선으로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에 부결되면 좀 안 좋은 선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면 국민의힘은요, 오늘이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온 19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 몰락을 지켜보게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날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또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혐의가 너무나 명확해서 당론을 정할 필요도 없었다면서 모두가 찬성 표결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무위원으로 나가 있는 그 의원직 겸직 장관들까지 모두 참석을 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정의당은요, 오늘도 이 대표를 향해서 특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오늘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서 표결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 폐지는 불과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이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로 약속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거란 건데요.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는 오늘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씨와 똑같이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차마 깡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 전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회와 정치 개혁의 소중한 한 발을 내딛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사법살인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론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넥스트 리서치가 MBN과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포동의안 통과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을 했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오늘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물론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파하면서 가결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이 언급될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상 허용되는 5분간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면서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법치에 칼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냥 하던 얘기 하신 거죠?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9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3탕이 이루어지면서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한동훈 장관의 동의안 제출 설명도 한번 예상해 보죠. 먼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또 측근들이 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승인한
부패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해서 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런 이 대표의 혐의들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밝히고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도 열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엔 등장하지 않는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아일보는 오늘 한 장관이 이 대표가 성남시청 내에서 이 팀장으로 불릴 정도로 실무에 해박해서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 등이 거론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지침서 작성,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부지 축소, 용적률 상향 제공 등을 단순히 보고받고 결재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역대 최장인 5분 30초보다도 훨씬 긴 20분 정도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가 이 노 의원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 자료로서 이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라는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고요.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내놨겠죠. 한동훈 장관 특유의 그 화려한 현란한 정치적 수사만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또는 뭐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제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그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된다 이런 여론에 그 찬성 여론이 많은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흐름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자신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죠. 그것이 뭐 불체포 특권이든 면책 특권이든 간에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런 부분이 유용했지만 민주화된 시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조차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사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공약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 문제 또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 특권 자체를 내려놓고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죠. 일단은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가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뭐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원들이 다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민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 20분간의 설명에서 어떤 정말 새로운 것을 내놓는지 이것이 하나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무소속 의원들까지 공을 들이면서 계속 그동안에 이제 표를 단돌이 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민주당 내에서 이탈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이 있느냐 그것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과 그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영장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있었던 재판 내용 5,503억을 환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영장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 지금 제1야당 게다가 원내 1당의 대표가 어디서 도주를 하겠습니까? 언론 통해서 매일매일 동선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 이거는 지난 10개월, 지난 몇 년 동안 약 3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의원들께서 다 살펴보고 이건 좀 너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구속영장 때리기다라는 거를 대부분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말씀은 단도리 쳤다고 했지만 단도리 한 거 없고 저희가 단도리라는 표현은 단속이라는 말로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그걸 받아드렸는데 네. 네,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의원들이 영장 내용이나 이런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 이건 진짜 또 너무한다. 어떻게 야당 대표한테까지 이 정도까지 하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자체도 이른바 지금 뭐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거지로라도 부결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의도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당을 좀 이렇게 망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쪽에서도 표가 나올 거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네, 이런 의견이 여의도발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결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결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부결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169석에 더해서 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 대표는 대여 투쟁의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되지만 만약 부결표가 169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즉 당내 이탈표가 생길 경우에는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우호적인 기류가 확인되는 것인 만큼 이 대표에게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1대1 표 단속까지 했는데도 지난해 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농내 의원의 161표보다 반대표가 적을 경우에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한 비명계 의원은 농내 의원 체포 동의안을 반대했던 161표보다 낮게 나올 경우 그 자체로도 타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반란표 규모에 따라서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땐 부결을 장담할 수 없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충돌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는요, 표결 이후에 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죠. 네, 지난주 비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른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설 의원의 주장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후 대표 사퇴론으로 해석이 되면서 표결 이후 비명계가 이 대표 결단을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 일부 비명계에서는 물밑에서 이재명 방탄은 여기까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대표의 사퇴 결단에 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대표직 사퇴론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주 비명계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와 오늘 정성호 의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요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당원 지지자들이 또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탈표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이 폭주를 막아야 된다. 단일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표가 한 표라도 더 많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최근 이 대표가 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까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광주 서구리 지역구인 양향자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죠. 하지만 이 보좌관의 성추문 탓에 재작년 당에서 제명된 이후에 오히려 여당과 가까운 행보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대표가 양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 의원의 제명 과정에서 이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2월 양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륵으로 전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무소속까지 표단속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의 무소속 의원 중에 이 대표가 손을 내민 건 윤미향, 양양대 의원 이렇게 2명이고요.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나머지 5명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도요, 모두 이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이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약 90여 개의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작성한 이 대자보에는 언론에 보도된 이 대표의 혐의가 나열됐고요. 무기명이어도 기억하겠다, 마지막 남은 양심을 증명할 기회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호소가 담겼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전대협 공동의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필요할 때만 미래 세대를 부르짖은 후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떠밀어 추락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이재명의 방탄조끼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30년 전 선배님들이 외친 민주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목소리 들려드린 분은요,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이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와 함께 이제 표결 이후에 이 대표의 사퇴론을 두고서 벌어질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간에 과연 갈등이 벌어질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표결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에 당직 정지 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에 둘러싸고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론이 불거질 가능성,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주 잠잠하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뭐 아마 바라고 계시는 상황이실 거예요. 아마 여당이나 이쪽에서 계속 그동안 언론몰이로 이게 뭐 가결되면 어떻게 될 거고 부결되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숫자까지 얘기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민주당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청취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10개월 동안 뭐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뭐 다 카더라, 아니면 뭐 검찰발 나오는 소스로 뭐 백현동 무슨 동 뭐의 성남FC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있는 죄도 없는 죄도 뭔가 계속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여론 상황에서 뭐 그렇게 방탄으로 만들고 이재명 지키는 걸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소갈매기를 보면 사실상 길을 따라가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 청취는 분명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나 지나친 정치 확대적 해석으로 당을 분란시키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걸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지금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뭐 어제 오늘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공론화한 게 결국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공론화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인 부분이 얽히면서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뭐 많은 이 여야 평론가들 포함해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이 법적인 리스크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내부에서의 어떤 주도권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이 사안과 결부가 돼 있는 것이죠. 결국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마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것을 탈출을 할 것이냐.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또 기타 많은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영장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렇게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민주당 내의 어떤 논란들이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되는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표 오는 금요일부터는요, 또 피의자 신분, 그러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 조사를 받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요청에 따른 거라고 말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금요일이죠. 3월 3일에 열리는 겁니다. 이 정식 공판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3년 반 만인데요. 3월 3일에 이어 17일과 31일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3월에만 최소 3차례 이 대표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짧게 짚어드렸지만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몰랐다고 한 것, 그다음에 백현동 특혜가 국토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것, 바로 이 발언 두 가지인데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 고 김문기 전 처장 내용부터 짚어드리면요. 이 대장동 사업 선정 과정의 관련자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던 김문기 전 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 공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에 인연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서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이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당시 나왔던 이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과 동행하고 또 현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죠. 또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골프를 쳤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하는 동영상 등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 대표를 향해 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냐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유족들에게 이재명 대표 측의 인사가 접촉을 해서 이제 회유성 발언 등을 한 그런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했던 2015년 해외 출장 영상과 김 전 처장이 가족들에게 남긴 영상 먼저 보시고 김 전 처장 유족의 기자회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무공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천년무공. 사람으로 변신한 거 같아요.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정황들에 근거해서 검찰은 이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친분이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이른바 거짓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서 기소까지 한 거죠. 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고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 나올 인물들도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3월 31일 재판의 경우에는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초기에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걸로 알려졌었죠. 이후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물론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는 31일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과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 등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이 대표의 발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겁니다. 이 혐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해당 시행사에 수천억의 이익을 안겼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시행사에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인물이 영입됐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 국토부의 요청과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대선 당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 역시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재판에서도 역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여서 이 검찰 측과 법정에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타격을 받든지 아니면 반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했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재판 앞으로 이루어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의 전초전으로서 더욱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만배 씨, 그다음에 유동규 씨 등을 비롯해서 대장동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앞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된 후에는 처음 열리는 재판이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재판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도 쏟아졌는데 이들은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표결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대표가 이 팀장이랑 불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까지 실무에 개입했다고 할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대표가 국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김만배 씨 혼자 다시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에만 3차례 공판이 잡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재판들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뤄질, 그러니까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장동 위례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전초전이 될 거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이번 사건 재판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가 여부겠죠. 첫 번째 부분,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밝히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015년에 그 외국 갔을 때 같이 골프 친 사진 뭐 기타 또 그 김 전 처장이 가족들한테 얘기한 영상 등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해 보이고 그 이후나 다른 과정에서 아니면 그 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내가 잘 아는데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그 정황 증거만 가지고 그걸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딱 하기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거의 이제 협박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사 결과 정확하게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 보면 국토부가 뭐 그런 적이 없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이 4단계를 띄었고 그 또 한 50m 옹벽도 가능했고 그래서 시행업자에게 그렇게 3천억 가까운 뭐 돈이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좀 이 두 가지 사안에 관련해서 봤을 때는 더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정치인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법이란 이름을 걸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것, 그걸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직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는 자리에서 몇백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저도 저랑 같이 일했던 부서의 사람들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도 몇백 개씩 아마 명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억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건 참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너무 정치적 수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요. 이건 실제적으로 공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토부가 이 백현동이 굉장히 이렇게 허름하게 어디 주민들이 저렇게 허름하게 땅을 내버려 두냐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국토부에서도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고 당시 시장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 한 명이 뭐를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이런 전문가들 판단과 의견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지 시장이 무슨 뭐 왕처럼 여기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 뭐 저는 지금의 이제 검찰과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곽상도 사법부까지 의심을 하세요? 곽상도 50억 건이라던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권오수 건이라던가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바로 대북 송금 수사인데요. 검찰이 경기도청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 또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금고를 찾아 확보를 했지만 이 내부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금고 내부에 있던 자료들이 사전에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제 세 번째로 또 소환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 15일과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대질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당분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여전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나온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공수장에는 일단은
북측에서 요청했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그거에 승낙했고 그 다음에 내기로 했는데 안 돼서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결국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에서 그걸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게 일단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거를 못 내게 되니까 대신 내줬다 이 구조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제 자신을 향한 그 혐의점을 갖다가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하고 있는 새로운 진술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사업 비용 지원도 약속을 했다고 알려졌었고요. 이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북측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거세게 화를 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이 북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가 이런 북측과 경기도의 관계를 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도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관계자들을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 거짓말쟁이로 몰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신해서 내가 주는 돈을 경기도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면서 북측 인사들을 달래고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이제 뇌물 협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뇌물 공여자가 혐의를 지금 인정을 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3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부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뇌물 공여 및 직무 대가성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쌍방울 부회장 측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김성태 전 회장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로 쌍방울 사회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오해라는 취지로 전면 부인한 바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관련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손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네. 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에도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진술을 바꿨을 때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면서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번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논란이 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내정 발표 하루 만에 지금 전격 취소하면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한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면서 이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내정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임명이 취소된 겁니다. 이로써 자녀 장학금 논란으로 낙마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아들 학교폭력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까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 실패 사례는 벌써 7명째입니다. 관련 보도들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위를 보고받고서 화가 이제 단단히 났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 변호사가 검사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끌고 간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송토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경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시 상황을 좀 더 짚어보면요. 2017년 한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룸메이트이던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지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학폭위 회의에서 정 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고요. 이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 기사들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쓴 게 아니고 이제 말을 했을,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피해가 컸던 것은 그 피해자의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해자 측의 책임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한 것이 지금 여론의 화를 돋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 부부가요, 아들을 갖다가 직접 지도를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학교 교사가 2018년 6월 학폭위 회의에서 이 정 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면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어 정 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이후 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아들 정 씨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동아일보 등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정 변호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물론 질문 자체가 현재 있냐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 아니오란 답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과거에 연루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이 같은 사전 질문서를 일부 이제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에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미흡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검증에서 문제를 거르지 못한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어 대통령실은 학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이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처럼 해명을 했지만 의문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익명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신문에 보도까지 됐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학폭 보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정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건은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11월 당시 익명으로 이미 보도가 됐고요. 학폭 보도 당시 윤 대통령은 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 검사로서 정 변호사와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 변호사가 학폭 문제를 먼저 알리지 않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사 책임자들은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5년 전에 보도가 됐는데도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익명 보도라 알기가 어려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 변호사의 그 문제의 아들이요. 지금 학폭에 이처럼 연루가 돼서 강제 전학 조치까지 당했는데도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네, 2019년 2월 강제 전학이 이뤄진 정 변호사 아들 정 씨는요. 이후 일반고로 옮겨져서 2020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당시 서울대 정시 모집 안내문에는 학생부 징계 사유 등이 감점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 정 씨 입학 경위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정 씨 특성상 수능 성적이 우수하면 입학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수능 보고 정시 지원해서 합격한 게 다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에 대한 징계 요구 여론에 서울대에서 답변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까 대통령실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결국 인사검증이 실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진 원인, 결국 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는 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바로 그것에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예고된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금 시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현재 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요. 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추천을 받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맡게 됩니다. 이후 법무부가 보낸 1차 자료를 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 관리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검증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각각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 그리고 이시원 전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사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 검찰청에서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던 인사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기 힘든 구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는요, 이제 직급으로 보면은 1급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의 정무직도 아니고요. 장관의 국무위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급 인사의 지금 부실 인사 검증, 이 파장이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파장이 심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발탁한 인사에 대해서 좀처럼 잘못이 있어도 잘 바꾸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임명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내정을 취소하고 임명을 취소한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과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파장이 만만치 않죠. 이 학폭이라는 이 자체가 주는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가 그런 부분 또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소송 등을 하면서 그의 대법원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큰 거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여파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사직하는 형태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일단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순신 씨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맡겠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그래서 맡겠다고 본인이 나선 건지 아니면 위에서 네가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뭔가 사인을 받고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 검증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그 맡을 의향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저쪽 그 기자들이 리포트 얘기했던 지금 인사 라인이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부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이게 이런 검증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이 상호 견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력화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일종의 이제 이 인사에 있어서의 끼리끼리 문화가 싹틀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추천과 검증에서의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체제로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MZ 세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공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 OTT 에서 방영한 드라마,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드라마의 파장도 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심지어 나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무슨 연예인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도 과거에 학폭에 이뤘던 그 얘기가 나오면 그냥 하차하고 뭐 연예계 은퇴까지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특히나 말씀하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 학폭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냐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연결돼서 심지어 이제 그 고위 공직자 이제 이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이런 문제에 아주 깊숙하게도 매우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이제 비난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뭘 강조했냐? 공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인사에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사천 없이 그냥 정말 실력만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자체가 다 무너진 거죠. 너무 실력만 봐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뭐 실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문제도 본인이 각져야 할 능력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정순신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이 인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걸 알고도 눈 감은 것인가. 그분은 어떻게 하나 추측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단이 네. 그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지금 밝혀진 게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알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만약에 알고도 만약에 넘어갔다면 이거는 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것이고 만약에 몰랐다면 그거는 인사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는 거다. 여러 가지로 이제 민정수석실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이 같은 논란 결국 정치권의 지금 공방으로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요.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려 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을 검사 왕국으로 만들려는 행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면서요. 검사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검찰 통치 체제를 중단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몫이었던 인사검증 기능이 윤 정부 들어 법무부로 이관된 만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라며 공세를 퍼부었는데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와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역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률상 추천권자입니다. 바로 정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인데요. 윤 청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윤 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심사에서 이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이 사안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윤 총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어떤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퇴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일단 매듭지어진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아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모든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라든지 사과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만기 칠람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여서 적절치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당된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의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거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만기 칠람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좀 적절치 않은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석님 지금 어쨌든 인사에 또 실패 사례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 어떻든지 간에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어떤 부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핵심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의 추천과 검증 시스템이 상호 견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거기서 인사를 추천을 하고 그러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해서 이제 내정을 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다 검찰 출신들이 다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검증의 엄밀한 잣대를 말로는 들이댄다 하지만 들이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검찰 출신들 일부를 바꿔서 확실하게 인사에 있어서의 추천과 검증이 분리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부조직법도 필요하면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법까지 갈 사안까지는 조금 더 면밀한 수기의 과정과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에서 어쨌든 인사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지금 문항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없어졌던 민정수석실 다시 부활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그러니까 인사 검증 기능 검증 기능에 거죠? 대해서 네네. 사실 민정수석실이 무슨 사람 따라다니는 데가 아니라요. 그 관련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문제가 없는가를 또 검증도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씩 좀 차분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린 싸우지 말자. 이거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직 대통령 아들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다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모초에서 열린 만찬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이주희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는데요. 이들은 추도식 같은 공식 행사에서 서로 마주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사석에서 4명이 한꺼번에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첫 만찬 자리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철 이사장에 따르면요, 4사람이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고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나이 순으로 김홍업 이사장이 큰형님, 박지만 회장이 둘째, 김현철 이사장이 셋째, 그리고 노재현 이사장이 막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모임을 정례화하고 4월 정도에 다시 모임을 가질 계획도 세웠다는데요. 총무는 막내인 노재현 이사장이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의 모임이 성사가 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만남의 계기는 뜻밖에도 박지만 회장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김영삼 민주센터에 박지만 회장이 기부금을 냈는데 이를 김현철 이사장이 뒤늦게 알고 박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행사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박지만 회장이 흔쾌히 수락을 했고 우리끼리
국회에는 한번 모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모임이 이루어질 때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 씨의 참석도 타진을 했었다. 또 이렇게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음악세계 회장에게도 참석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정상 이번 모임에는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가질 모임에는 전재국 씨나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우 씨 등 다른 전직 대통령 아들들도 부를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들의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정치를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이나 배경 때문에 서로 반목을 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런 모임 관심이 더 모아지는 듯합니다. 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악연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들이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 가택연금 등 고초를 함께 겪었던 민주화 동지였지만 이후 대선 등에선 치열하게 경쟁했던 맞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법 처리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연으로 얽힌 사이라도 아들들은 그동안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박지만 회장과 김홍업 이사장은 여러 행사에서 가끔 얼굴을 보던 사이였고,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 일주기 추모식에 김홍업 이사장과 김현철 이사장 또 전재국 씨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진영을 떠나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5일에 한 번 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의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70번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닷새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맞은 셈이라는데요. 문제는 투약한 양에도 있습니다. 유아인 씨가 1년간 투약한 프로포폴 양은 모두 4,400ml로 이를 투약 횟수로 계산해보면 한 번에 평균 60ml를 맞은 셈이 되는데요. 보통 수면 위 내시경을 할 때 15에서 20ml를 투약하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 씨는 3배가량 더 투약해 온 걸로 보입니다. 식약처에서는요,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식약처와 유아인 씨 소속사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의 이제 그 기준보다는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거니까. 추가로 좀 입장이 있으실까 해가지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투약 내용은 2021년 상황인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면서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경찰은 식약처가 수사 의뢰한 2021년도 이후인 지난해 투약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아인 씨 프로포폴 처방 현황과 실제 의료 기록을 대조 분석하고 투약한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요. 경찰은 압수한 유아인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유아인 씨를 직접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는 앞서 이제 대마, 그다음에 프로포폴 성분이 그 국과수의 검사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유아인 씨의 채모 검사 결과 대마와 프로포폴 외에도 이 제3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아인 씨 소속사 측에서는요, 지난 24일 경찰 측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추후 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든 유아인 씨 지금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유아인 씨의 경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앞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정우 씨와 비교해도 투약 횟수가 눈에 띄게 많은 상황인데요. 하정우 씨는 당시 1년간 19회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유아인 씨는 투약 횟수가 많은 만큼
하정우 씨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프로포폴 외에 대마와 제3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포착된 만큼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복귀를 하더라도 방송 3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앞으로의 연기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58년 온천의 배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겨울이 길어지면서 따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서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온천 예약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걸로 알려진 한 일본 유명 온천에서 기준치 최대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은요, 감염이 되면 폐렴이나 독감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균인데요. 그런데 온천물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왜 이렇게 많이 검출된 건지 의문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1년에 딱 2번만 온천탕 물을 교체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온천탕 물을 1년에 단 2번만 갈았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지역 규정에 따르면요, 온천탕 물은 최소 주 1회 이상 교체를 해야 하지만 이 온천은 1년에 단 2번 있는 휴무일에만 물을 교체해 왔다는데요. 여기에 소독용 염소 주입도 소홀히 하고 온수 교체 시기도 허위로 신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8월로 당시 이 온천 방문객이 병에 걸리자 보건소가 검사를 실시했고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온천 측이 온수 교체나 염소 주입을 적절하게 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불시에 실시된 재검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온천 측도 해명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이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요. 더더군다나 일왕까지 들렀던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온천은요, 1865년에 문을 열어 158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히로히토 일왕도 숙박한 적이 있는 고급 온천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도 명성에 걸맞지 않게 비위생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천 측은 부실 관리를 시인하면서도 항상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구조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후쿠오카현 당국은요, 해당 온천에 대해서 시정명령에 이어서 벌금 적용 등의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벌금이라고 해야 고작 2,000엔, 우리 돈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